자, 그 다음에 생리장애 병해충까지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증상 혹시 꽃잎이 잘 떨어지지 않았던 분 계시나요? 작년에? 한 분, 두 분. 의하다가 많이는요. 제가 고경에서 본 분은 600평 다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보면요. 결론은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우리 거봉할 때 이렇게 꽃이 안 떨어지면요. 붕소를 주라 그랬어요. 이게 화사라 그러죠. 꽃 수술에 이 수술대가 이게 펴지면서 꽃덮개를 밀어 올려가지고 꽃 덮개가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정상적으로라면. 근데 이제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붕소비료, 질소를 많이 주면 이게 붕소가 좀 억제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꽃피기 뭐 한 2주 전이나 3주 전쯤에 붕소를 연면살포하거나 뭐 붕소를 연면살포하거나 붕소를 이제 토양에 이제 그 관주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원인이. 그거는 이게 잘 안 펴지는 거라면 얘는 아예 이 꽃 수술 때가 기형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기형이 되면서 이 포도알이 만들어지는 요거죠. 요걸 우리 씨방이라 그러는데 씨방 자체도 같이 기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꽃이 자체가 기형이 되니까 밀어 올리는 건 고사하고 이게 늘어붙어 가지고 얘까지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일본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 야마나시에서 문제가 돼서 연구를 한 거를 작년에 봤거든요. 이 보고서 뒤에 보면 작년에 한 해 더 연구를 해서 이제 결과 보고서를 내겠다 그랬는데 아직 제가 야마나시 시험장이나 나가노 시험장 그 시험장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아직 연구 결과 보고서가 안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도 정확한 원인까지 몰라요. 얘네가 낸 보고서까지만 밖에 모르는데 어쨌든 화사라는 게 기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기형이냐? 그래서 그렇게 발생된 밭을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된 게 뭐냐면 엽신, 잎의 길이가 길고 색이 짙다. 그럼 감이 오지 않습니까? 슬슬. 신초의 굵기가 굵다. 감이 오죠. 부초의 발생과 성장이 왕성하고 질소 시비량이 많은 밭들이 공통적으로 이 증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밭도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걸려 있어요. 안 나온 밭은 뭐예요?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거예요. 계속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엄청 우리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작년 연구 결과 보고서 맨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게 분명히 식물 내생 호르몬의 어떤 원인도 있을 거라서 그것도 조사를 해서 실험을 해보겠다라는 것도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년쯤 되면 아니면 올 뭐 여름이나 좀 되면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 여러분들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현재까지는 요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세요. 생리장애하고 병에는요. 질소질 비료 적게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생리장애 나오는 거나 아니면 병은요. 질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 많아요. 언뜻 보기에는 간접적인 것 직접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돌고 돌아서 원인을 찾아가면은 거의 질소예요. 대부분. 자, 하위엽 항화 현상입니다. 이거 뭐냐면 아래쪽 잎이 이렇게 노래지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잎이 노래지고 그 위에 잎이 노래지면 여러분들 얼굴도 노래져요. 네, 그래서 막 전화 옵니다. 사진 보내고 전화 오고 막 그러고는 제가 이제 바로바로 답을 못 해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잎을 따서 어디로 갑니까? 비료가게 가요. 비료가게 가면 비료가게에서 뭘 주라 그래요? 영양제를 주라 그럽니다. 네, 영양제를 주면 해결이 되나요? 이렇게 한번 변한 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농가들 말은 그거예요. 위에까지 번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나왔느냐를 보면요. 언제든지 가지가 여러분 웃자라지 말게 하라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비료를 많이 주면 웃자라잖아요. 웃자란다는 얘기는 끝에 생장이 계속 왕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왕성해지면요.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따 축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뿌리가 별로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뭐예요? 일시적으로 모자라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자라거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자라는 거는 기다리고 참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디서 땡겨 오려고 그럽니다. 어디서요? 아래쪽 잎에서 이동이 잘 되는 거. 이동이 잘 되는 비료 성분이 뭐가 있냐면 질소, 대표적인 게 가리, 마그네슘 이런 것들입니다. 황, 이동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철, 구리, 아연, 칼슘 이런 건 이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래쪽 잎이 노래지면요, 이동이 잘 되는 잎이 뺏긴 거고요. 위에서부터 노래지면 이동이 안 되는 성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왜? 아래쪽에서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뺏기거든요. 이동이 안 되는 애는. 그러니까 위에서 부족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노래지면 철, 아연, 구리, 금속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고요. 아래쪽 잎이 노래지면 질소, 가리, 그 다음에 황,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다 뺏긴 거예요. 질소도 뺏겼고 가리도 뺏겼고 황도 뺏겼고 다 뺏겼어요. 그러면 영양제를 좀 이게 먹느냐? 아니에요. 나무 스스로 멈춰요. 나무 스스로도 첫 번째, 두 번째 정도까지 뺏어가면 더 위로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멎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지켜보시면요. 두 번째 잎 정도까지예요. 첫 번째 잎 내지 두 번째입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요. 그거는 하위엽 항화 현상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잎에서 멎었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걸 두고 얼굴이 노래져서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축과 증상입니다. 고온에서 나오는 게 축과하고 일소예요. 우리 여름에 갈수록 더워지잖아요. 자꾸 35도 이상 되고 막 더워지면서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축과입니다. 근데 이 축과만 가지고도 1시간 떠들으라면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인은 뭡니까? 수분 스트레스예요. 물이 부족해서 잎에서 과일에 있는 물을 뺏어갔기 때문에 뺏기면서 여기 과일이 움푹움푹 들어가는 걸 축과라 그래요. 간단하죠. 근데 이게 나오는 원인을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재배 방법을 몽땅 뜯어 고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물이 모자라서, 그럼 물이 왜 모자라느냐로 물어봐야겠죠. 물이 왜 모자랍니까? 첫째, 주인이 물을 안 줘서. 그렇죠? 그럼 물이 모자라니까 여기 포도 아래 보니까 물이 있거든요. 여기 뺏어가거든요. 두 번째는 주인이 물을 많이 줬는데도 뿌리가 부족해서. 예, 원하는 양은 10인데 뿌리를 통해서 8밖에 안 올라오면 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뺏어가는 거거든요. 뿌리가 부족해요.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뿌리가 왜 부족하냐? 첫째, 왜 부족해요? 땅이 너무 딱딱해서 뿌리가 못 뻗는 경우 있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두 번째는요, 물이 안 빠지면 뿌리가 늘지 않아요. 뿌리가 물을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수가 불량하거나 땅이 딱딱하면 뿌리 부족해요. 세 번째는요, 아까 보셨잖아요. 착과량이 많으면 뿌리가 늘지 않아요. 그럼 세 가지 중에 몇 개가 걸려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여러분 밭에 뿌리가 없으면 왜 없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땅이 딱딱하면 땅을 부숴야 되고요. 물이 안 빠지면 배수시설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에 포도를 많이 달아서 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왜 많이 달았냐? 많이 따고 싶으니까. 그렇죠? 많이 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했습니까? 비료를 많이 줬겠죠. 그러면 뭐가 또 늘어나요? 가지가 굵어집니다. 그렇죠? 가지만 굵어지나요? 잎도 커집니다. 일본에 가보면 놀라는 게 다 잎이 제 손바닥만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제 손바닥의 2배, 3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이게 축과가 나오는 증상 원인이 뭐냐면 고온이 왔을 때 7월 초부터 7월 한 20일까지 고온이 오면요.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잎 뒷면에 공기구멍을 통해서 물을 빼내는 거를 증산이라 그러는데 그 증산을 통해서 체온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나무가 타 죽거든요. 그러니까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잎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증산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잎이 이게 계속 축과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시방편을 할 거는 잎을 따주면 돼요. 잎을 따주면 축과가 줄어듭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줄어들어요. 근데 축과가 언제까지 되냐면 당도 오르기 전까지 물을 뺏기는데
당도가 올라가면 물을 안 뺏겨요. 왜? 당분이 있으니까 진해져서 안 뺏깁니다. 그러면 이제 축과가 지나가면은 잎이 없어요. 잎을 죄다 따버려가지고 축과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축과는 어떻게 해서 줄였는데 나무 포도가 안 익는 문제가 생기죠. 자, 잎을 그러면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소질비를 적게 줘야죠. 그렇죠? 지소질비를 적게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수량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량을 포기해야지만 지소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과 하나 때문에 배수도 시켜야 되죠. 땅도 부드럽게 만들어야죠. 그죠? 착과량도 줄여야죠. 지소질비를 줄여야 됩니다. 수량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돼요. 아, 난 싫으니까 그냥 축과 나오길 기다릴래.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매년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농가들에게서. 왜? 꼭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7월 초부터 6월 말부터 7월 한 중순까지가 35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축과는 나올 수 있고요. 이 다음이 나오는 게 일소입니다. 일소도 그래요. 일소도 보면은 갈수록 늘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를 많이 주면요, 잎이 얇아집니다. 과피도 얇아지고, 견디는 힘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질소하고 관련이 커요. 잎이 타는, 단순히 잎이 타고 포도알이 타는 증상이지만 실제로는 너무 더워서 그런 거면 불강력적인 거니까 이 위에다가 저희가 지금 무슨 실험까지 하냐면 이게 차광망 치는 실험도 지금 진흥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소 때문에 사과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결국엔 포도에도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건 연구적인 거고 아직 실용화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포도에서는 조금 더 몇 년 기다리셔야 될 거고 그 전까지는 잎이 타야 돼요. 너무 더우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덜 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튼튼하게 하려면 지소질비를 줄여야 되고 지소질비를 줄인다는 얘기는 착과량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쪽으로 막 제가 계속 꼬시고 있죠. 여러분들을. 그래서 강우 피해.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나오는 피해 중에 하나가 열과입니다. 대표적인 게. 근데 열과는 제가 모든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열과 안 나와요라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열과는 포도는요. 이 과피에 과즙이 엄청나게 많은 과육을 싸고 있기 때문에 열과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오는데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덜 나오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도 안 나오게 하겠어 라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줄여서 덜 나오게 한다라고 해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열과, 이 봉지를 씌우면서 샤인은 그래도 열과가 적은 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봉지를 씌우는 거에 따라 열과율이 줄어드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때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껍질을 통해서도 수분이 흡수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과라는 게 뭐예요? 뿌리를 통해서 수분이 과하게 들어가면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찢어지는 거거든요. 아니면 알속기가 제대로 안 돼서 지들끼리 눌려 있다가 과한 압력이 걸려서 터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그러니까 포도의 봉지를 씌우는 것만으로도 열과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샤인은 자동으로 그냥 봉지를 씌우니까 기계적으로 씌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품종에 비해서는 열과가 적은 거죠. 근데 샤인이 이렇게 열과가 나왔다 그러면 어지간히 물 관리가 안 된 밭이에요. 특히 이 밭은요, 물이 아예 안 빠지는 밭이었어요. 물이 안 빠지는 밭에서는 열과가 이렇게 심하게 납니다. 왜? 뿌리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멎고 마를 경우에도 물이 충분히, 그러니까 물을, 수분을 일정하게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마르거나 너무 질거나 이러지 않게 해주셔야지만 열과가 나오질 않거든요. 물 관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함에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비닐을 골마다 까는 거죠. 그거는 봄부터 깔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비닐 깔라 했더니 봄부터 까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언제 제일 열과가 심하게 나오냐면 수확기 때죠. 수확기. 그러니까 수확 전 한 15일에서 20일 전에 골에다가 비닐. 안 오면, 비가 안 오면 좋은 거고요. 비가 오면 그 비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흡수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전에만 까셔도 충분히 열과 피해는 줄여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미리 깔면요.
일단 지온이 너무 많이 여름철엔 지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뿌리 발달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너무 넓게 미리 깔아놓으면 뿌리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또 뿌리 발달에 지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깔므로 인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서 깔되 직접적인 피해는 열과니까 열과가 나는 것까지만 막아주게 하기 위해서 한 15일에서 20일 전에 깔아준다면 크게 둘 다 서운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있죠. 봉지 씌우는 시기가 열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6월 25일 이전에 씌워야 됩니다. 6월 25일, 7월에 깔면은 열과율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봉지를 씌우지 않으면 열과가 14.5%까지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델라웨어 가지고 실험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포도에서는 일정 시기 이전에 빨리 열과를 씌우는 게 봉지를 씌우는 게 열과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재작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발아기 때 4월 중순경 돼가지고 뭐예요? 영하로 떨어질 때. 그러면 눈이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잘 자라다가 이렇게 시들시들해서 요 끝이 따보면은 잘 꺾이죠. 꺾여서 보면은 뭐예요? 여기가 도관입니다. 물이 흐르는 도관에 이렇게 썩어서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하고 비료가 공급 안 되니까 점점 썩다 보니까 툭 건드려도 그냥 싹 꺾여 버립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된 데는 여기 물이 이렇게 배 나옵니다. 뭐냐면 이 물하고 비료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렸으니까 여기에 막히니까 물이 이렇게 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회복이 안 되죠. 그리고 5월 중순까지도 잘 크다가 한 1m 넘게 컸는데 시들시들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발아기 때 저온이 오는 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재해 비슷한 거라서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과육 무름 증상입니다. 보시면 아무 이유 없이 과육이 물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보면 안이 비어있죠. 주로. 너무 과비예요. 이것도. 과비해가지고 이것도 한 3년 전에 나온 건데 이 밭이 3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농장주는 이거는 병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거해서 진흥청에도 보내고 기술원에도 보냈는데 거기 두 개 다 답변이 병원균 없음. 뭐예요? 그냥 물러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비는 모든 생리장애 아니면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저병. 탄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밭은요. 한 7, 8년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모처에서 900평을 자욱을 한 송이도 못 땄어요. 탄저 때문에. 심각하죠. 한 송이도 못 땄으니까. 근데 탄저는 이런 식이에요. 한번 걸리면 계속 늘어납니다. 봉지를 씌우기 전에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약을 쳐가지고 잡겠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밀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병하고 벌레는 밀도하고 싸움이거든요. 밀도가 늘어나는 이상은 줄여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줄이냐는 거죠. 늘어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예요? 대안은 봉지 재배입니다. 근데 샤인은 사실 이렇게 되나요? 만약에 샤인도 봉지 안 씌우면요. 이런 식으로 탄저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봉지를 6월 말에서 늦어도 7월 초에 씌우니까 그리고 봉지를 씌우기 전에 뭡니까? 반드시 오전에 약을 치고 오후에 봉지를 씌우셔야 돼요. 약을 오늘 쳤는데 봉지는 한 2, 3일 뒤에 씌우면 효과 떨어집니다. 그래서 봉지 씌울 때 탄저, 총체벌레, 노린재 이런 약을 같이 쳐주시고 바로 봉지를 씌우셔야죠.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을음 전문이병은요. 포도와 이렇게 까만 점이 박혀요. 까만 점이 박히고 또 하나는 흰빛 썩은 병은 이런 식으로 썩어 들어가는데 둘 다 병원균이 있어요. 확인도 됐는데 전용약제는 없어요. 농약회사에서 등록을 안 하니까. 근데 범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탄저라든지 뭐 이런저런 살균제들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방제를 해준다 그래요. 제가 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 병 전문하신 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실제로.
어느 정도 일부 농가에서 뭐 몇 송이씩은 나오지만 뭐 대규모로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면 일단 농약회사에서 먼저 약을 만들죠. 치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병을 잡기 위해서 치는 살균제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약제를 쳐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지 마른 병. 작년에 이제 많이 나왔던 병인데, 원래 꼭지 마른 병은 포도의 송이 줄기를 마르게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균, 그것도, 아쉽게도 포도에 등록되어 있는 약이 없어요. 병원균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전에 방지를 했었냐면, 포도의 꼭지 마른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사과로 넘어가면 견문이 썩은 병을 일으킵니다. 똑같은 병원균이 포도에서는 꼭지 마른 병, 사과에서는 견문이 썩은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과의 견문이 썩은 병에 등록되어 있는 약제 중에 쭉 리스트를 뽑아보면은 사과, 포도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놈이 있어요. 포도의 탄저, 뭐 포도의 무슨 병. 그럼 그건 뭐예요? 치면은 방제가 되는 거죠. 포도의 꼭지 마른 병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지만 포도의 다른 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이 균에 드는 약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탄저나 뭐 새누무니병이나 이런 걸 방제하면서 저절로 방제가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었는데, 작년에 7월 달에 비가 많이 올 때 방제를 몇 번 놓친 농가들이 있어요. 근데 운 나쁘게 그때 감염이 된 거죠. 근데 거봉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송이의 줄기를 마르게 하던데, 샤인에서는 아예 그냥 주간을 마르게 합니다. 타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마르잖아요. 여기 잘랐어요. 제가 자른 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밑으로 잘라가면 어느 정도 밑에 가면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까지는 마른 거예요. 계속 말라서 밑에까지 들어가서 결국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전부 다 죽어 시들시들 하잖아요. 여기쯤 되면 자르면 이제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생육기 때 탄저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약제는 저도 지금 찾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탄저역으로 그 약을 집어넣는다든지 해가지고 방제를 하시면 어느 정도 방제가 되고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간혹 가다가 한 농가가 이 병이 걸려서 한 3분의 1 정도가 나무가 죽은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한테는 제가 바로 이제 그 리스트를 뽑아서 내년에는 약을 치실 때 꼭 이 약이 들어가도록 해서 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선이지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영천에서 작년에 제가 한 7, 8농가인가 다녔습니다. 나무가 7월인데 말라 죽어요 이러면 거의 이거였어요. 가보면은 작년에. 이거죠. 그래서 진흥청에 맨 처음엔 한 5, 6년 전에 이런 게 나와서 가지를 잘라서 진흥청에 보냈었거든요. 무슨 병이냐 그랬더니 꼭지 마른 병원균이라고 진흥청에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도. 새누무니병은 새 눈처럼 이렇게 포도 아래 만들어주고 줄기를 마르게 합니다. 근데 언제 주로 감염이 되냐면 5월 말에서 6월 초예요. 그래서 거봉이든 캠벨이든 샤인머스켓이든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방지하려면 1차 처리 끝나고 나서 2차 처리까지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새누무니병도 한번, 그러니까 그때 쳐야 되는 게 노린재, 총체벌레, 새누무니병, 탄저병 이런 것들은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많이 나오니까요. 녹균병은 사실은 이제 거봉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근데 샤인머스켓 하면서 이거는 봉지를 씌우고 나서 뭘 칩니까, 여러분들이? 보르도액을 치거든요. 보르도액이 가장 좋은 예방제예요. 샤인머스켓에 있어서는. 그래서 4,4식이니 6,6식이니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르도액을 만들 때 생석회하고 유산동을 집어넣어서 만듭니다. 그때 물 100리터에 생석회 400g, 유산동 400g을 집어넣는 거를 4,4식이라 그러고요. 물 100리터에 유산동, 그러니까 생석회 600g, 유산동 600g 집어넣는 거를 6,6식이라 그래서 4,4식으로 칠 때는 열흘 간격, 6,6식으로 칠 때는 2주 간격으로 치면은 녹균병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보르도액만, 그 전에 이제 거봉이나 MBA도 녹균병이 많이 걸렸는데
이 보루덱을 못 쳤어요. 왜냐하면 포도에 묻으면 뿌얘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봉지를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기까지 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이나 2주 간격으로 계속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녹균병 약을 안 치셔도 되거나 이게 어느 정도 다른 병에도 효과가 있어요. 보루덱이. 그러니까 방제 효과가 예방 효과죠. 방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병이 걸린 거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예방제입니다. 안 걸리도록 해주는, 덜 걸리도록 해주는 거니까 그런 쪽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 세 개가 증상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이거는 뭐예요? 제초제입니다. 이거는요,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는요, 입 오갈 증상입니다. 구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땅 파보고 알았거든요, 이거는 예, 바이러스인 걸 알고 있었고, 이거는 제초제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요, 저도 얼핏 보면 구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바이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피해를 정말 이제 바이러스 피해를 이제 정리한 걸 보면 잎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 잎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 그 다음에 가지가 보시면 이게 포도도 보세요. 이렇게 익어가는데 듬성듬성 녹색으로 나와 있죠. 이것도 사실은 바이러스예요. 샤인머스켓도 바이러스 걸려서 이렇게 되는데 샤인은 뭐예요? 색깔이 청색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어떤 거 먹으면 맛없고 어떤 거 먹으면 맛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가지는 정상적인데 얘는 뭐예요? 울퉁불퉁하죠. 얘도 더 울퉁불퉁합니다. 실제로 보면 정상적인 건 매끈한데요. 바이러스 걸린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밭에도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우둘두둘한 나무들. 근두암종병이 아니라 그냥 우둘두둘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12월 말에 작년에 이 농가 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바이러스 치료가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바이러스는 치료가 아니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일 때는 바이러스 증상이 나와요. 특정 시기가 되면, 활동을 하는 시기에 되면 나왔다가 활동을 안 하면 또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무의 수령이 많아지거나 나무의 세력이 정말 세지면은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수령이 많아지면, 한 5, 6년 이상 크면은. 3, 4년 정도 돼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근데 1년생, 2년생일 때는 많이 보여요. 근데 그게 잎 오갈 증상하고 바이러스 증상하고 좀 헷갈린다는 거죠. 만약에 바이러스가 난 정말 싫다. 그러면요, 요새 묘목상에서 바이러스 무독묘를 팝니다. 아예 처음 묘목을 만들 때부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가지를 가지고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쓰시면은 바이러스 피해가 없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바이러스 증상입니다. 그 다음 포도호랑하늘소. 그러니까 이게 올해 심으시려는 분들한테 해당되고요. 작년에 심으신 분은 이미 늦었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 5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잘 크다가 여기는 싱싱한데 여기 시들거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툭 건드리면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하얀색 벌레가 있죠. 이 녀석이 재작년에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에 포도 호랑하늘소라고 꼭 벌처럼 생긴 놈이 날아다니면서 여기다 알을 놓는 거예요. 알을 놓으면 이듬해 봄이 되면 이렇게 깨어나서 뺑그르르 돌립니다. 갉아먹어요. 그러면 여기가 툭 끊어지는 거죠. 이게 어디에다 알을 놓느냐에 따라서 T자로 꺾이는 데 놓으면 1년 더 키워야 되고요. 다행히 끝에만 놓으면 그것만 끊어내면 되고. 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올해 심으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은 8월 중순부터 만약 산미치다 이러면 4번까지도 치셔야 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한 달 정도 4번 치셔야 되고요. 전용 약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치다 그냥 주변이다 그러면 최소 2번 이상은 쳐주셔야 됩니다. 혹시 몰라서. 예, 저희도 센터 포장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데 2007년에 센터 포장 처음 만들 때요. 8년인가? 처음 만들 때 자옥이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쟤네를 방제를 안 해가지고 깜빡 잊고 바빠가지고 정신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번 눈물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밤나밤 유충이에요.
유목기 때 잎이 말리는 놈이 있고 잎에 구멍이 나는 놈이 있어요. 잎이 말리는 거는 들명나방이고요. 별로 없습니다. 그건 들명나방은 크지 않은데 그건 유충이 잎을 돌돌 말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요 뒤에 보면 요 벌레 보이시죠? 녹색 벌레. 이게 파밤나방 유충입니다. 그래서 잎을 갉아먹어요. 뒤에 보면 이게 똥도 있고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말지 않으면 파밤나방이고요. 잎을 말면 들명나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약을 치시면 되는데 들명나방이 잡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잎을 말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약이 들어가질 않아요. 잡기가 훨씬 까다롭고 얘 같은 경우는 잎을 말지 않기 때문에 약만 꼼꼼히 잘 쳐주시면 방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총체벌레인데요. 총체벌레는 초기 때는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찝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계속 방치하면 계속 가열하면 이렇게 동록이 낀 것처럼 돼버리죠. 심하면요, 7월, 이게 계속 세대를 거쳐서 나면 7월 말에도 가열하면 MBA4도 이런 식으로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체벌레 피해가 있다 그러면 5월 말, 6월 초, 6월 말쯤 이렇게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린재입니다. 노린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벌레인데요. 노린재가 그러니까 나타나면서부터 피해를 주고 계속 과립이 커나갈 때도 계속 피해를 줘요. 그래서 발화할 때, 그러니까 눈에다가 알을 같이 놓거든요. 노린재가. 그러면 발화될 때 4월 중순에 같이 깨어납니다. 같이 깨어나서 유충일 때 눈이 막 터지려고 하니까 뭉쳐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찝으면 꽃도 이상하게 되고 여기 나오자마자 잎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건 전부 다 노린재 유충이 발화할 때 가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보인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이게 보였다. 올해는 발화하자마자 바로 뭘 쳐야 됩니까? 노린재 약을 치셔야 돼요. 유충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때가 아니고 조금 커서는 개화기 때 하면 이렇게 유과기를 찝어가지고 못 쓰게 만들기도 하고 조금 더 지나 그러니까 알이 과립이 되기 때 하면 이렇게 이건 뭐예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게 합니다. 이게 씨가 있는 포도들은요, 씨가 튀어나기도 해요. 갈라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총체벌레하고 차이는 뭐예요? 총체벌레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리고 얘는, 총체벌레는 동록이 낀 것처럼. 이게 노린재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게 한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되는 게 잎이 이렇게 흔들려서 잎이 쓸어가지고 과실이 쓸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나오면 잎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게 쓰는 위치가 되는지. 잎이 흔들리면 뭐예요? 잎을 따주시는 거고요. 그 외에는 절대 잎은 건드리지 마세요. 어떤 분 밭에 가보니까 한 두 번째 잎까지 그냥 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 잎을 왜 따시냐 그랬더니 보기 싫어서. 세상에 포도 농가가 잎이 보기 싫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잎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러니까 저절로 잎이 떨어지기 전까지 하고 이렇게 잎이 바람에 흔들려서 포도를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잎은 건드리지 마세요. 저절로 낙엽이 질 때까지는. 아시겠죠? 예, 이거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이지 싶어요.